소리 못 들었는데. 됐어. 됐어, 정상적으로 돼? 5, 6, 7, 8. 부모님을 위해 절을 세운 김대성. 통일신라 8세기. 신라의 모량리 마을에 어머니와 아들이 살았어요. 아들은 머리가 크고 이마가 평평하여 꼭 큰 성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이름을 큰 성이라는 뜻으로 대성이라고 지었어요. 대성의 집은 끼니를 걱정할 만큼 몹시 가난했어요. 대성은 할 수 없이 그 마을에서 가장 큰 부자인 보간의 집에 들어가 머슴이 되었어요. 대성이 열심히 일하자 보간은 매우 흡족해했어요. 내가 상으로 밭 2일항을 내줄 테니 어머니를 잘 모셔라. 어느 날 보간의 집에 스님이 찾아왔어요. 스님은 연부를 외우며 시주를 청했어요. 저희 흑륜사에서 부처님께 큰 법회를 베풀려고 합니다. 시주를 하시면 다음 세상에서 큰 복을 받으실 겁니다. 당연히 시주를 해야지요. 보간은 선뜻 150피를 내놓았어요. 스님은 보간을 위해 복을 빌어주었어요. 시주님께서 시주하길 좋아하니 천신이 항상 지켜주시리라. 하나를 보시하면 만배를 얻게 되니 몸이 편안하고 즐거우며 목숨도 길어지리라. 대성은 보간이 시주하는 것을 보고 집으로 달려갔어요. 어머니, 오늘 주인 어른 댁에 스님이 오셨는데 부처님께 시주를 하면 만배의 복을 받는데요. 저희는 전생에 시주를 하지 않아 가난하게 사나봐요. 주인 어른 댁에서 받은 밭을 모두 시주하면 어떨까요? 네가 고생해서 얻은 밭인데 시주해도 괜찮겠니? 괜찮아요. 앞으로 열심히 일하면 밭은 또 얻을 수 있어요. 오냐, 네 생각이 그러하다면 네 뜻대로 하여라. 대성은 마침 자신의 밭 옆에서 스님을 만났어요. 대성은 밭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스님, 저의 전 재산인 이 밭을 부처님께 시주하겠어요. 스님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전 재산을 시주하겠다고요? 그래도 괜찮겠소? 예, 괜찮아요. 대성은 씩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성은 시주한 지 얼마 안 되어 시름시름 앓다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날 재상 김문량이 자기 집들을 거닐 때였어요. 하늘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깜짝 놀란 김문량은 하인을 모량리로 보냈어요. 한참 뒤 돌아온 하인이 놀라운 소식을 전했어요. 모량리에 대성이란 아이가 있었는데 오늘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모량리에 살던 대성이란 아이가 이제 너의 집에 태어날 것이다. 김문양의 아내는 10달 뒤 사내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아기는 왼손을 꼭 쥐고 펴지 않았어요. 아무리 힘을 주어 펴려고 해도 소용없었어요. 아기는 1회째 되던 날 스스로 손을 폈는데 대성이란 글자가 새겨진 금 조각을 쥐고 있었어요. 정말로 모량리 대성이가 우리 집에 태어났나 보. 김문양은 아기의 이름을 대성이라 짓고 대성의 어머니를 모셔와 함께 살았어요. 대성은 씩씩한 젊은이로 자랐어요. 사냥을 좋아하여 틈만 나면 산속을 돌아다녔지요. 하루는 토암산에 갔다가 커다란 곰을 잡았어요. 그런데 그만 날이 저물어 주막에서 묵어가기로 했어요. 그날 밤 대성은 무시무시한 꿈을 꾸었어요. 낮에 잡은 곰이 꿈속에 나타나 호통을 쳤어요. 왜 나를 죽였느냐? 이제는 내가 너를 죽이겠다. 잘못했어요. 살려주시면 무슨 일이든 다 할게요. 정말이냐?
그럼 나를 위해 절을 지어 주어라. 예, 꼭 그렇게 하겠어요. 대성은 잠에서 깨어났어요. 아, 꿈이었구나. 그동안 내가 어리석었어. 한갓 즐거움을 위해 짐승을 함부로 죽이다니. 앞으로는 절대로 사냥은 하지 않을 거야. 대성은 활과 화살을 꺾어버렸어요. 그리고 곰과 약속한 대로 곰을 사냥했던 곳에 장수사라는 절을 지었어요. 대성은 틈틈이 장수사에 들러 곰의 명복을 빌었어요. 어느 날 대성은 장수사에 들렀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했어요. 부모님은 나를 이렇게 키워주셨는데 나는 이제까지 효도 한번 제대로 못했구나. 지난번에는 곰을 위해 절을 지었으니 이번에는 부모님을 위해 절을 짓자. 그리하여 짓기 시작한 절이 바로 불국사랍니다. 대성은 효심이 깊었어요. 나한테는 전생에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있다. 그분들을 위해서도 절을 짓자. 대성은 전생에 자기를 낳아주신 모량리의 부모님을 위해 석굴암을 지었어요. 한 부모님께 효도하기도 힘든데 두 부모님께 효도하다니. 사람들은 입에 침이 마르도록 대성을 칭찬했어요. 대성이 석굴암을 지을 때의 일이에요. 석굴암의 불상을 완성하고 나서 큰 돌을 다듬어 감실 덮개를 만들었어요. 감실, 작은 불상을 모셔두는 곳. 그런데 웬일인지 그것이 세 조각으로 쪼개졌어요. 다시 만들었지만 또 쪼개졌어요. 아니, 왜 자꾸 이러지? 대성은 불상을 지었어요. 몹시 고단했던 대성은 깜빡 잠이 들었어요. 그때 하늘에서 천신이 내려왔어요. 천신은 눈 깜짝할 사이에 감실 덮개를 만들었어요. 그것은 얼마나 튼튼한지 쪼개지지 않았어요. 잠에서 깨어난 대성은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천신께서 튼튼한 덮개를 만들어 주셨구나. 대성은 남쪽 고개에서 향을 피워 천신께 제사를 지냈어요. 이 고개는 향을 피운 고개라 하여 향령이라 불렸어요. 대성은 23년이 되도록 불국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어요. 그 뒤 불국사는 나라에서 공사를 마쳤어요. 지금도 경주에 가면 김대성의 열과 혼이 깃든 불국사와 석굴암을 볼 수 있답니다. 부모를 위해 절을 세운 김대성. 신라의 모량리에서 태어난 대성은 홀어머니를 모시고 열심히 살았어요. 어느 날 부처님께 시주하면 후세의 복을 받는다는 스님의 말을 듣고 자신의 전 재산을 시주했지요.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는데 신기하게도 김문량이라는 재상의 집에서 다시 태어났어요. 청년으로 자란 대성은 사냥하다가 죽인 곰을 위해 장수사라는 절을 세워요. 또한 현세의 부모를 위해 불국사를 짓고 전생의 부모를 위해 석굴암을 지었어요. 김대성은 건축뿐 아니라 신하로서도 능력을 인정받아 경덕왕 때에는 최고관직인 중시를 거쳐 벼슬이 대광보국 숭록대부까지 이르렀어요. 현세의 부모를 위해 세운 불국사. 삼국유사에 따르면 김대성은 751년 현세의 부모를 위해 불국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현재의 불국사는 1970년 복원 공사를 하여 새로 지은 것이에요. 우리나라 건축물들은 주로 나무로 지어졌기 때문에 여러 번의 전쟁을 거치면서 불타는 경우가 많았지요. 불국사도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여러 차례 손상되었고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인들에 의해 심하게 훼손되기도 했지요. 하지만 다행히도 석가탑과 다보탑 등의 석탑들은 돌로 튼튼하게 만들어져 원래 모습 그대로 감상할 수 있답니다.
전생의 부모를 위해 세운 석굴암. 김대성이 전생의 부모를 위해 세운 석굴암은 인도나 중국의 석굴처럼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동굴에 지은 것이 아니라 크고 작은 화강암을 사람의 손으로 하나하나 쌓아 올려 만든 인공 석굴이에요. 특히 인공 석굴 안에 예술적으로 조각된 불상들이 있는 곳은 전 세계에서 오직 석굴암밖에 없다고 해요. 다만 안타까운 사실은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보수하면서 철저히 고증하지 않고 임의대로 본존부를 움직이는 등 석굴암의 본래 모습을 많이 훼손했다는 것이에요. 1962년에서 64년 정부의 지원 아래 대대적으로 수리되어 석굴의 구조 및 불상들의 위치가 어느 정도 제자리를 찾았지만 애초에 김대성이 계획했던 석굴암의 아름다운 모습은 빛을 많이 잃었답니다. 세계 문화유산인 경주 석굴암은 우리나라 국보 제24호로 토암산에 있습니다. 화강암을 이용해 만든 석굴에 본존불인 석가열의 좌상을 중심으로 천안상 등 49의 불상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된 두 세상. 이 책에 나오는 김대성 이야기는 주인공 김대성이 전생과 현세에 거듭 태어나면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신기한 내용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가 하나를 부르는 이치. 우리는 보통 한 가지의 원인에 한 가지의 결과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김대성의 경우가 그렇지요. 김대성은 몹시 가난하지만 자신의 전 재산을 시주하는데 이때 큰 변화가 일어나요. 분명히 그 시주는 좋은 일에 쓰였을 것이고 그 좋은 일은 또 다른 좋은 일을 불렀을 거예요. 그것이 끝없이 반복되면서 김대성은 복을 받아 부잣집에 다시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이지요. 두 김대성의 어긋난 삶. 좋은 일을 해서 부잣집에 다시 태어난 김대성에게는 새로운 숙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부지런히 일하며 욕심없이 시주했지만 부잣집에 태어난 김대성은 사냥을 즐기며 살생을 일삼게 되지요. 살생은 불교에서 특히 금기시하는 것이에요. 그 뒤 김대성은 아주 무서운 꿈을 꾸고 나서 자기 잘못을 깊이 뉘우쳐요. 길은 찾는 사람에게만 보인다. 이제 두 김대성을 한 곳에 모아 살펴볼까요? 처음에 그는 가난하게 태어났지만 열심히 살면서 어렵게 모은 재산을 모두 시주합니다. 그것은 작은 성공이에요. 그러나 그 결과로 부잣집에 다시 태어나 잠시 잘못된 길을 갔지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김대성이 그 실패를 딛고 다시 깨달음을 얻음으로써 큰 성공으로 가는 길을 열었다는 것이에요. 앞에 김대성이 열심히 남의 집 일을 했던 것처럼 뒤에 김대성은 절을 짓는 데 온 힘을 바쳤어요. 전생과 현세를 넘어서 미래로. 안타깝게도 김대성은 불국사를 짓기 시작한 지 23년이 지나도록 완성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불국사는 제36대 해공왕에 이르러 끝을 맺게 되지요. 아마 김대성이 혼자 힘으로 완성했더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야기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일이 어떤 일이든 큰 일이 이루어질 때는 온 세상이 힘을 합해야 한다는 교훈이 담겨 있어요. 이렇게 세대를 거듭하여 힘을 모아야 하는 이유는 김대성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완성될 미래는 자신이 또 태어날 세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김대성도 전생과 현세 모두 충실하려고 노력했던 것이지요. 지도와 함께하는 유적지 여행. 석가탑. 불국사 대웅전 서쪽에 있는 석탑은 석가열애를 상징하는 석가탑이에요. 그림자가 없다고 해서 무형탑이라고도 하지요. 석가탑은 신라의 전형적인 3층 석탑의 아름다움을 보여줘요.
1970년에 석가탑을 해체하면서 2층 옥신의 사리궁에서 사리암과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인 무구정광 대다라니경이 발견되기도 했어요. 다보탑, 불국사 대웅전 동쪽에 있는 탑이에요. 다보열애를 상징하는 다보탑은 신라의 탑들과는 그 모습이 다른데 특히 난간의 모양에서 나무로 된 건물의 형태를 찾아볼 수 있어요. 옛날에 다보열애가 석가열애를 찬양하자 석가열애가 옆자리에 나란히 앉았다고 해요. 바로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신라 사람들은 석가탑과 다보탑을 나란히 세웠고 신기하게도 두 석탑의 높이는 10.4m로 똑같답니다. 676년 신라 삼국통일, 685년 구주 오소경 설치, 692년 설총 이두 정리, 751년 불국사 석굴암 지음, 770년 성덕대왕 신종 만듦, 788년 독서상품과 설치, 828년 장보고 청해진 설치. 왕이 될 꿈을 꾼 원성왕, 통일신라 8세기. 신라 해공왕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뒤 선덕왕이 임금이 되었어요. 그런데 선덕왕에게는 왕위를 물려줄 왕자가 없었어요. 신하들은 선덕왕 다음에 누가 왕이 될지 무척 궁금했지요. 내물왕의 12대 손인 김경신은 어느 날 밤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큰 난리가 났는지 사람들이 허둥대는데 김경신은 머리에 늘 쓰던 두건을 벗고 흰 갓을 쓰고 있었어요. 그리고 손에는 12줄 가야금을 들고 천관사 우물 속으로 뛰어들었어요. 잠에서 깬 김경신은 이 꿈이 무슨 꿈일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용하다는 점쟁이를 불러 꿈 이야기를 들려주고 풀이를 부탁했어요. 그런데 점쟁이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두건을 벗은 것은 벼슬을 잃는다는 뜻입니다. 또 가야금을 손에 든 것은 목에 칼을 쓰며 우물에 뛰어든 것은 감옥에 간다는 뜻입니다. 김경신은 점쟁이의 말을 듣고 눈앞이 캄캄했어요. 벼슬을 잃고 감옥에 간다고?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김경신은 집안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 두려워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었지요. 김경신은 아무도 만나지 않았어요. 누가 집으로 찾아와도 아프다는 핑계로 돌려보냈어요. 아찬 여삼은 두 번째로 찾아와서 말했어요. 아참, 신라 때 벼슬의 17등급 가운데 6번째 등급. 이댁 어른을 뵙기 전에는 물러가지 않겠소. 김경신은 할 수 없이 여삼을 만났어요. 대감께서는 무슨 걱정이 있어 바깥 출입을 안 하십니까? 내가 얼마 전에 이상한 꿈을 꾸었다네. 김경신은 여삼에게 자초지종을 들려주었어요. 여삼이 갑자기 김경신에게 큰 절을 올렸어요. 김경신은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했어요. 아니, 갑자기 왜 이러는가? 대감, 아주 좋은 꿈입니다. 대감께서 높은 벼슬에 오르신 뒤에도 저를 버리지 않으신다면 꿈을 풀어드리지요. 알겠네. 얼른 말해보게. 여삼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대감께서 늘 쓰시던 두건을 벗은 것은 대감보다 더 높은 사람이 없음을 말합니다. 흰 갓을 쓴 것은 나중에 면류관을 쓰게 되고 12줄 가야금을 든 것은 12대 손이 왕위에 오른다는 뜻입니다. 대감께서 내무랑 12대 손이시죠?
또한 천관사 우물 속으로 뛰어든 것은 궁궐로 들어간다는 뜻이지요. 왕이 될 꿈을 꾸었다고? 김경신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왕이 되기는 어려워. 왕족으로 내 위에 재상 김주원이 있거든. 걱정 마십시오. 아무도 모르게 북천신에게 제사를 지내면 되니까요. 김경신은 여삼이 말한 대로 북천신에게 제사를 지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선덕왕이 세상을 떠났어요. 선덕왕에게는 왕자가 없었으므로 신하들은 누구를 왕으로 모실지 의논했어요. 김주원 대감은 태종 무열왕의 6대손입니다. 이분이 왕위를 이어야 합니다. 옳은 말이요. 김주원 대감을 왕으로 모십시다. 신하들은 사람을 보내 김주원 대감을 왕으로 모시기로 했어요. 어서 궁궐로 드시라고 했어요. 김주원은 뛸 듯이 기뻐하며 하인들에게 말했어요. 여봐라, 궁궐로 떠날 채비를 하여라. 김주원은 하인들을 데리고 궁궐로 향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장대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니 북천 냇물이 엄청나게 불어났어요. 대감, 도저히 북천을 건널 수 없습니다. 김주원 일행은 북천 앞에서 발만 동동 굴렀어요. 새 왕을 모실 준비를 하던 신하들은 회의를 열었어요. 왕은 하늘이 정하시는 모양이오. 갑자기 큰 비가 내려 김주원 대감을 모셔올 수 없으니 왕의 자리를 오래 비워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대신 김경신 대감을 왕으로 모시지요. 그럽시다. 이리하여 신하들은 서둘러 김경신의 집에 사람을 보냈어요. 김경신은 급히 궁궐로 들어갔어요. 신하들이 절을 하며 반겼지요. 김경신은 자신이 꾸었던 꿈대로 왕이 되었는데 바로 원성왕이랍니다. 원성왕은 꿈을 풀어준 여삼을 찾았어요. 하지만 여삼은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어요. 원성왕은 여삼의 자손들에게 벼슬을 내려주었답니다. 왕이 될 꿈을 꾼 원성왕. 원성왕. 삼국유사에 따르면 신라 제38대 원성왕은 왕위에 오르기 전에 기이한 꿈을 꾸었다고 해요. 왕이 되기 전에 이름은 김경신인데 두건을 벗고 흰 갓을 썼으며 12줄 가야금을 들고 천관사 우물 속으로 들어가는 꿈을 꾸었지요. 꿈이 이상하여 점쟁이에게 물으니 관직을 잃고 감옥에 갇히게 될 꿈이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매우 상심한 김경신은 바깥 출입을 삼가고 방 밖으로 나오려 하지 않았어요. 여러 날이 지난 뒤 아찬 여삼을 만났는데 꿈 이야기를 들은 그는 꿈을 풀어주었어요. 흰 갓은 면류관이고 12줄 가야금을 든 것은 12대 손이 왕위에 오른다는 뜻이며 천관사 우물로 들어간 것은 궁궐로 들어간다는 뜻이라고 했어요. 그 뒤 선덕왕이 죽자 신하들은 김주원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어요. 하지만 갑작스러운 폭우로 냇물이 불어나 김주원은 궁궐로 올 수 없었어요. 그러자 신하들은 하늘의 뜻이 김경신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왕의 자리를 오래 비워둘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김주원 대신 김경신을 왕으로 모셨답니다. 그가 바로 신라 제38대 원성왕이에요. 한편 김주원은 강원도 강릉인 명주로 물러나 살았다고 해요. 원성왕은 어떤 임금이었을까요? 김경신은 해공왕 때 김양상과 함께 김지정의 반란을 다스렸어요. 그 뒤 김양상은 선덕왕이 되었고 김경신을 상대 등으로 삼았지요. 김경신은 선덕왕의 뒤를 이어 원성왕이 되었어요. 원성왕은 독서 상품가를 설치하여 능력에 따라 관리를 뽑고자 했답니다. 원성왕의 꿈에 나타난 가야금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가야금은 12줄로 이루어진 현악기예요.
삼국사기에 따르면 가야의 가실왕이 당나라의 악기를 보고 만들었다고 해요. 신라 제24대 진흥왕 때 가야에서 신라로 망명한 우르기 가야금을 더욱 발전시켰어요. 이후 신라에서 가야금은 춤과 노래에 없어서는 안 될 악기로 자리 잡게 되었지요. 삼국 통일 후 가야금은 일본으로 전해져 신라금이라 불리기도 했어요. 가야금은 고려와 조선에도 전해졌는데 고려시대 때는 궁중음악에서 빠지지 않았어요. 조선시대 후기에는 판소리와 함께 연주되는 가야금 산조가 나타났어요. 신라의 가야금을 전한 우르크는 누구일까요? 우르크는 진흥왕 때 가야에서 신라로 망명했어요. 가야의 가시왕은 가야금을 만들어 우르크에게 12곡을 짓도록 했지요. 이 12곡은 하라가도, 상기라도, 고기, 달기, 사물, 물회, 하기물, 사자기, 거열, 사팔회, 이사, 상기물을 말해요. 진흥왕은 우르크를 지금의 충주에 머물게 했어요. 그리고 법지, 계곡, 만덕을 보내어 우르크로부터 가야금을 전수받도록 했는데 그들은 우르크의 음악을 우아하지만 번거롭고 단정감이 없다며 5곡으로 요약하여 만들었어요. 우르크는 그 5곡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감탄했다고 해요. 원성왕이 설치한 독서 상품과란 무엇일까요? 독서 상품과는 독서 출신과라고도 하는데 능력대로 관리를 뽑던 제도를 말해요. 삼국사기에 따르면 788년 원성왕이 독서 상품과를 설치하기 전까지 신라에서는 활 쏘는 능력만으로 관리를 뽑았다고 해요. 하지만 원성왕 이후부터 신문왕 때 설치한 국학에서 공부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국학에서 배운 것을 시험에 성적에 따라 관리를 뽑았지요. 국학에서는 춘추 좌시전, 예기, 문선, 논어, 효경, 공예 등 중국 경서들을 읽었어요. 이때부터 신라에서는 유학이 점점 중요한 학문으로 떠오르기 시작했지요. 그 이전에는 골품에 따라 관리를 뽑았지만 독서 상품과의 설치로 유학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에 따라 관리를 뽑았어요. 같은 꿈에 다른 풀이 두건을 벗는다. 김경신은 꿈속에서 두건을 벗고 흰 갓을 썼다고 했어요. 감투라는 말을 들어보았나요? 감투는 예전에 머리에 쓰던 모자인데 감투를 쓴다는 것은 벼슬자리를 얻는다는 뜻이에요. 지금도 머리에 무언가를 쓴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나타내죠. 그러니까 감투를 벗는다는 것은 자기가 하던 일에서 물러난다는 뜻이 됩니다. 하던 일에서 물러난다는 것은 그것으로 일 자체를 그만둔다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의 벼슬 자리를 그만두면 더 높은 자리에 오를 수도 있으니까요. 임금의 자리도 백성을 다스린다는 점에서 벼슬 자리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즉, 임금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지요. 여삼의 해석은 바로 이런 적극적인 사고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닐까요? 12줄 가야금. 가야금의 생김새만 본다면 옛날의 형벌도구인 칼과 비슷해요. 사극에 종종 나오는 칼은 옛날에 죄인들을 꼼짝 못하게 하기 위해 널따란 나무판에 동그란 구멍을 내고 그 안에 몹을 집어넣도록 만들었어요. 사실 꿈에 가야금을 보고 칼 모양을 떠올리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나 문제는 그냥 가야금이 아니라 12줄 가야금이라는 사실이에요. 굳이 12줄을 강조했다면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음을 알아야 해요. 그래서 여삼은 10이라는 숫자를 주목했던 것이지요. 천관사 우물. 천관사는 유명한 절이었을 테고 유명한 절이라면 규모가 제법 컸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물도 상당히 넓고 깊었을 것이니 한 번 빠지면 나올 수 없었겠지요. 그러니 감옥에 들어갈 꿈이라고 풀이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감옥이 아닌 다른 세상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곳일까요? 여삼은 궁궐일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결국 긍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다면 김경신은 여삼의 긍정적인 꿈풀이를 믿었기 때문에 북천의 제사를 지냈어요. 세상 모든 일이 그래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은 좋게도 또는 나쁘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이럴 때 가능하면 좋은 쪽으로 해석하고 또 그렇게 되도록 애쓰는 것이 현명해요. 그것이 바로 감옥과 궁궐을 가르는 시작이니까요. 이 이야기 속에는 그런 교훈도 담겨 있답니다. 지도와 함께하는 유적지 여행. 원성왕의 무덤인 괴릉에 대해 아시나요? 왕의 무덤은 왕의 시호를 따서 이름을 지어요. 그런데 신라 제38대 원성왕의 무덤은 특이하게도 괴능이라고 했어요. 조선시대 동경 잡기에 의하면 괴능이란 시신을 넣은 관을 매달아 놓은 왕릉이라는 뜻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원성왕의 무덤이 조성되기 전에 연못이 있어서 그 연못을 메우고 능을 만들었는데 무덤 속에 물이 고여서 관을 놓지 못하고 매달아 놓았기 때문이에요. 괴능이 원성왕릉으로 불리게 된 것은 최근의 일로 그 전까지는 신라 제30대 문무왕의 무덤으로 생각하기도 했어요. 삼국사기에는 원성왕이 죽자 유해를 봉덕사 남쪽에 화장했다고 되어 있어 무덤이 어디인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삼국유사에서는 원성왕릉이 토암산 서쪽 곡사에 있고 곡사는 당시 승복사라고 기록되어 있어 괴능이 원성왕릉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괴능이 유명한 것은 바로 서역인의 모습을 한 석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석상은 머리 부분에 터번을 쓰고 있고 뒤에 주머니처럼 보이는 것이 조각되어 있어요. 727년 해초 왕후 천축국전 지은 751년 김대성 불국사 석굴암 세움 771년 성덕대왕 신종 만듦 785년 신라 제38대 원성왕 왕위 오름 788년 독서상품과 설치 802년 해인사 지음 828년 장보고 청해진 설치